사실 출판 기념회를 이렇게 하자고 제가 이제 기획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출판 기념회가 대부분 보면은 축사, 덕담 해주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축하는 물론 꽃도 전해주고 덕담을 해주고 축하 인사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제일 좋은 축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저자들의 책을 공들여 읽어주는 것이 첫 번째 축하해주는 방법일 테고, 그보다 더 귀한 축하의 방식은 저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출판 기념회 할 때마다 아쉬웠던 대목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은 저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내기 위해서 혹은 이 책을 내고 나서, 책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수한 고민 끝에, 고통 끝에 쌓인 작품들이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책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과정들,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오늘 이 북토크의 제목은 나의 문학을 말한답니다. 두 저자가 자기의 문학 세계를 물론 여기 오신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나 혹은 같이 문학을 활동을 하고 있는 문우들에게 하는 것 혹은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내면의 목소리는 아마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문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문학을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북토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우리 박순현 시인의 이야기를 듣고 2부는 하무 작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순현 시인은 제가 참 글쎄 뭐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만은 제가 흉내낼 수 없는 분입니다. 너무 부지런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분노가 드글드글 끓어서 수시로 이 소주로 가지고 불을 안 끄면은 자폭할 것 같은데, 이걸 보면은 한 옥타브가 높아요.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싹싹하게, 참 저는 친화력이 내한테 10분의 1만 있었어도 내가 하동에 있겠나.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를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시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시라고 하는 게 감사하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그 안에 응어리지 있는 것도 많을 텐데, 그 남편분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해줬으면은. 그렇습니다. 이 시집이 굉장히 두꺼워요. 시집이 치고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마 칼라로 인쇄하다가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더 재미난 거는 이 시집을 디자인한 분이 따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님이 관여하고 있는 출판사에 이 책을, 엄마의 시집을 딸이 엮었다는 것도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해설을 좀 써달라고, 이 해설을 써갖고는 시집을 망칠 것 같아서 해설을 안 썼어요. 더 큰 이유는 해설료를 별로 안 줄 것 같아서 안 쓰게 됐죠. 그래서 뒤에 표사를 제가 간단하게 썼습니다.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봐주시면은, 오해하지 마시라. 딕하시는 시가 아니다. 딕하시는 시 이전이거나 시 이후이다. 박순현의 딕하시는 그래서 박순현의 이전이거나 이후이다. 악수도 하기 전에 다가오는 눈웃음이고 손을 흔들고 떠난 뒤의 실루엣이다. 80이 넘어서 처음으로 내 이름 석자를 써놓고도 눈물이 나는 문해교실 할머니처럼 그는 자신의 딕하시를 보고 눈물을 흘렸으리라. 그 그렁그렁한 눈물의 렌즈로 자신이 찍은 인생을, 하동을, 다문화 가정을, 까막는 어르신들을, 피 흘리는 내 가족을, 하나님이 빚은 안타까운 피조물들을 바라보았으리라. 그리고 또 묻고 물었으리라. 그들의 헐벗은 안부를. 왜냐하면 안부를 묻지 않는 것이 나의 죄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박순현의 딕하시는 시가 아니다. 시 이전의 사랑이니까. 이거 표사가 좋아서 박수 치는 건 아니죠? 여튼 또 하나의 어떤 매듭이 만들어졌어요. 옆에 불통으로 소통
아니 불통으로 소통하긴 내 책이고 그녀는 불통중을 했습니다. 그 시집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시집 뒷가 시집에 나왔는데 역시 이 시집이 얼마나 호응을 받는가는 상관없이 아마 시인 스스로가 또 훨씬 커졌을 겁니다. 여튼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하 작가를 모셔야 되는데요. 참 제가 같이 활동하기도 했지만 또 제가 간장으로 와서 또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설 쓰는 분들은 또 다릅니다. 시하고 많이 달라요. 잠시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책 중에 천일야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예, 아라비아의 어떤 야화. 그래서 천날 동안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엮어서 만들어졌던 어떤 설화 같은 그런 이야기, 묶음을 우리가 천일야화라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큰 틀이 뭐냐면요.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거기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 큰 틀이 뭐냐면요. 페르시아의 어떤 왕이 자기 부인이 흑인 노예와 정을 통합니다. 부정한 짓을 해요. 그래서 그 진노한 왕이 자기 부인에게 어떤 개선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데 부인이 뉘우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인을 죽이죠. 그 노예도 당연히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철저한 증오심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하룻밤 수청 들게 하고 그 다음날 죽이기를 3년 동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에 사는 아름다운 미혼 여자들이 이웃 나라로 다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남아있다가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재상의 딸이 자기가 그 왕의 수청을 들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왕을 하룻밤 모시겠다. 내 여동생은 후궁으로 받아들여달라. 그 재상의 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라자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소설의 천일야화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화자가 바로 세헤라자드라고도 하고 세라자드라고도 합니다. 하룻밤 수청을 들고 다음날 이제 죽일 시간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 세라자드는 왕을 옆에 앉혀놓고 자기 여동생을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너무 재미난 이야기가 이어지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딱 끝냅니다. 왕이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룻밤 더 살려줍니다. 이야기를 마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룻밤 목숨이 연장이 됐어요.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재밌어요. 결국은 그 이야기를 1000일 동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라자드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재미가 없으면 나는 죽는 겁니다. 이야기가 끊어져도 나는 죽어요. 뜬금없이 왜 천일야화가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유할 때 소설가를 천일야화에 나오는 세라자드의 운명과 비교를 합니다. 이야기가 끊어지는 순간 내 목숨도 끝이 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설가의 운명입니다. 가끔 사무실에 보면요, 하무 작가, 사무장 책상에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온갖 사무 서류가 쌓여갖고 있는 그 틈새에서 소설 쓰고 앉아갖고 있습니다. 소설이 지금 이게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 소설집 지금 나왔죠? 아직 나오고 거의 다 조만간에 일주일 새로 나올 겁니다. 2권의 동화집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무려 3권의 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돈도 안 되는 걸, 지금 부모님도 계시지만 돈도 안 되는 짓을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작가님한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하고 소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법적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장르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문학에 몇 개 장르가 있을까요? 7개로 될까요? 작년 11월 19일자로 문학진흥법이 일부가 개정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6개 장르가 있었습니다.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고 희곡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평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6개 장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월 19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21년 11월 19일자로 도정환 의원실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하나가 더 독립이 됐습니다. 시조가 독립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법적으로 7개의 장르로 정해놨습니다. 그건 물론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사실은 아동문학 안에서도 무수한 장르가 있겠지만 그 무수한 장르들이 문학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뭐가 있겠죠. 시에서 시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테고 소설가들은 소설가들로서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하무 작가가 이야기를 했죠. 궁금하잖아요. 아니 농계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데 왜 농계 이야기를 자기는 또 써보고 싶은가? 누구나 아는 농계 이야기를 하무는 왜 하무식으로 쓰고 싶은지 저기 남명 조식을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생애라든지 그 사람의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도 하무 작가는 왜 또 남명 조식의 이야기를 그 20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20년 후에 다시 소설로서 또 하고 싶었던 건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소설을 갖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소설이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국어 선생님도 계시 소설이 3요소 하면요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를 우리가 소설이 3요소라고 합니다. 그때 시험 안 쳤습니까? 그런데 그 3요소 중에서 물론 요소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3요소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건이 중요하냐 하면은 작가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텐데 전개해 나가면서 뭘 노리겠어요? 어떤 진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가려져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무 작가의 여기 7편의 소설이 실려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단순하게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감추어져 있던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뭔가 다른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실은 그냥 진실이 아니에요. 이 진실이 알려지고 난 뒤와 앞은 전혀 다릅니다. 진실을 아까도 말했잖아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증인들이 왜 말하기를 그렇게 힘들어했겠어요. 이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은 뭔가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하나의 사건이 생겨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는 전혀 달라져 버려요. 좋은 소설은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과 뒤가 전혀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소설은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한 편의 시를 쓰는 사람들은 그 시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겠다. 마치 복도정이가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걸 말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서 구덩이에다가 파고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였다고 말해야 내가 살 수가 있어서 시를 쓰듯이 소설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말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유예시키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소설가들의 문명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두 분의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축하의 방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어제부터 박순현 씨는 도대체 20분 30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고 자꾸 전화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무 이야기는 하세요. 아니 무슨 아무 이야기는 합니까? 아니 내 문학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는 해라. 그냥 두서없이 횡설수설해도 된다. 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아무 이야기나 하세요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뭘 주제를 하나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면 합니다. 학생 보고 백지 주고 아무거나 써라 그러면 못 써요. 고향에 관해서 써라. 아빠에 관해서 써라. 뭐 주제를 하나 주면 거기에서부터 써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면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가장 프리하게 풀어나갈 때 우리는 가장 불안합니다. 어찌 보면은
문학이 추구하는 것들은 가장 자유로움인데 그 자유로움을 구속을 통해서 풀어낸다는 건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의 출판 기념을 통해서 이 두 분도 또 훨씬 더 커지리라고 보고 있고 이분을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또 다른 뭔가가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두 번의 북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